야, 너 거울 좀 봐. 넌 이제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배 터진 만두 같아. 이 말을 들은 날 한서연은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80kg. 단 두 글자의 숫자가 한 여자의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이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500만 원. 바닥에 던져진 하얀 봉투 하나가 그녀에게 지옥행 티켓이 될 줄도 몰랐죠. 여기 500만 원 있어. 가지고 나가서 시장 구석에서 붕어빵이나 구워 팔아. 그게 내 수준에 딱 맞으니까. 사랑한다던 남자 정우진이 그녀에게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서울역 대합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진눈깨비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좋아. 구워주지. 내 인생을 통째로 구워버릴 테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730일 후 한서연은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특급 호텔 입구에서 무릎 꿇고 애걸하는 한 남자가 보였죠. 바로 정우진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던지며 그녀를 비웃던 그 남자. 하지만 서연은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봤을 뿐이죠.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80kg의 뚱뚱한 이혼녀가 어떻게 업계 1위 스타트업의 CEO가 되었을까요? 반지하 고시원에서 울던 여자가 어떻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고 경호원을 대동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서연을 쓰레기처럼 버린 남자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는 왜 복수를 끝낸 뒤에도 공허함을 느꼈는지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사연 다락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과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찬란했던 태양과 달콤한 한서연의 나이 32. 그때 그녀의 인생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유리로 뒤덮인 마천루 빌딩 숲 한복판에 자리 잡은 NXT 이노베이션이라는 IT 기업의 수석 기획자였죠.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스타벅스 강남역점에 들러 벤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바리스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서연님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그것도 존중을 담아 불린다는 건 서연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느꼈으니까요. 회사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면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팀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돌려주고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7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30초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빳빳하게 다린 흰색 블라우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슬랙스, 한쪽으로 넘긴 긴 생머리. 그때의 서연은 50kg의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아니, 자랑이라기보다는 그게 당연한 그녀의 모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서연의 하이힐이 내는 또각또각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권위였고 자신감이었으며 성공의 리듬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팀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은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수십 개의 이메일과 프로젝트 파일들. 그게 그녀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서연은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서연이었으니까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인정받는 한서연 말입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AI 기반 고객 분석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서연은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팀원 15명을 이끌고 3개월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릿했죠. 그녀의 기획안이 코드로 구현되고 그게 실제 서비스로 론칭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빨간색 마커를 들고 도표를 그리며 때로는 손을 휘젓고 때로는 무릎을 치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팀원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흥분과 기대감만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막내 직원 유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박을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키보드를 두들겼죠. 타닥타닥타닥. 그 소리가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론칭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계 1위. 경쟁사를 모두 제치고 시장 점유율 37%를 기록했어요. 그날 회의실에서 발표가 끝나자마자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팀장님,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우리가 해냈어요. 1위예요, 1위. 서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 그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그리고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주는 팀원들의 따뜻한 손길.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표님이 팀 전체를 회식에 초대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일식집이었죠.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대표님이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서연 씨,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탁월했어요. 회사 역사상 최고의 성과입니다. 이번 달 보너스는 특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다음 달부터 이사 승진입니다. 축하합니다, 한 이사님. 회의실이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사. 32의 나이에 이사라니.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건 제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협력업체 정우진 과장. 서연은 잠깐만 실례하겠다며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한 팀장님. 아니, 이제 한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축하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우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벌써 소문이 났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축하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좋은 날 협력업체 담당자의 호의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네, 좋아요. 언제가 편하세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그때의 서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정우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우진은 벌떡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이사님. 아,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마시고요. 그럼 저도 편하게 우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우진은 미리 주문해둔 따뜻한 유자차를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유자차. 서연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 커피 좋아하는데. 우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 사실 한 이사님께서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 작업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커피보다는 유자차가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건강 챙기면서 일하셔야죠. 그 사소한 배려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서연의 커리어를 질투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이용하려고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공감했으며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진이 유자차 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서연 씨를 봤을 때부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일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다시 한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해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미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우진은 항상 서연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었고 성공했을 때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우진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저 서연 씨를 좋아합니다. 진심으로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일도 잘 풀리고 커리어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여기에 연애까지 더하면 너무 완벽해서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그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우진은 프러포즈했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앉은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 오르간 연주 소리, 그리고 제단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우진의 미소.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드레스를 매만질 때 어머니가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행복해야 한다. 네, 엄마. 당연히 행복할 거예요. 그래. 그런데 말이다. 결혼하고 나서도 내 일은 계속해야 해. 알겠지?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대접받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걸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면사포를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을 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우진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너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넌 그냥 내 옆에서 웃기만 하면 돼. 그 말이 서연의 귓가에서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악착같이 일한다는 표현. 서연은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그게 악착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날의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그 작은 위화감을 무시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할 때마다 미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응, 이번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미안해, 저녁은 먼저 먹어. 서연아, 너 요즘 너무 일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매다 말고 우진을 돌아봤습니다. 우진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알지? 내가 이 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 알아. 근데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서운해. 서연은 한숨을 쉬며 우진에게 다가가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바보, 당연히 당신이 더 중요하지. 조금만 참아줘. 응? 우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때 우진은 본격적으로 서연의 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있어? 내 월급도 충분한데. 우리 애도 가져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면 어떡해? 우진아, 난 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아내들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어 하잖아. 근데 넌 왜 그렇게 밖으로만 나가려고 해? 혹시 나한테 뭔가 불만 있어?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우진은 그녀의 커리어를 응원한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우리 결혼 전에 이야기했잖아. 나는 내 일을 계속할 거라고. 당신도 좋다고 했고. 그래, 했어. 근데 그게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솔직히 내 아내가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다른 남자들도 있고. 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됐어. 내 마음대로 해. 우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주겠지. 우진이도 처음에는 응원해줬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죠.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우진은 노골적으로 서연에게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계속 일하면 우리 언제 애 가질 건데? 그리고 솔직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내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집은 항상 어질러져 있고 밥도 제대로 안 차려져 있고. 우진아, 나도 일하고 들어오는데 집안일까지 다 하라는 거야?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남자가 집안일을 왜 해? 그건 여자가 하는 거지. 특히 아내가. 서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 우진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서연이 보지 못했던 걸까요? 우진아, 21세기에 무슨 그런 구시대적인. 아, 됐어.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나한테는 기대하지 마.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 다하는 거니까. 우진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출근했습니다. 서연에게 사과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서연은 그런 우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서연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 집에서의 불편함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그 무거운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졌고 이유 없이 체중이 늘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주된 원인이에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체중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고 방치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하고요. 서연은 병원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지금 그녀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한단 말입니까?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집에서도 스트레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우진에게 병원 진단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아, 나 병원 다녀왔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래. 우진은 TV를 보다 말고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게 뭔데?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건데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래. 체중도 급격히 늘 수 있대. 아, 그래서 요즘 살이 찌는 거구나. 우진의 말투에는 동정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무덤덤한 톤이었죠.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아, 나 힘들어.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서도.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라고 했잖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진아, 내 일은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집에서의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진은 짜증스럽게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집도 마련해 주고 다 해줬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고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 거라고. 이해? 편? 웃기지 마. 넌 항상 내 생각만 하잖아. 내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으면서. 우진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울었지만 점점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 올라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자 한 봉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우진이 출근하기 전까지 혼자 소파에 앉아 과자를 우적우적 씹으며 TV를 봤죠. 과자를 씹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자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은 치킨을 시켰고 그 다음 날은 피자를 시켰습니다. 배달 앱을 열 때마다 오늘만, 오늘 하루만이라고 다짐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손이 갔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가차없이 올라갔습니다. 52kg, 55kg, 60kg, 65kg. 서연은 체중계를 볼 때마다 자책했지만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먹는 동안만큼은 모든 게 잊혀졌으니까요.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준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죠. 서연의 몸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부풀어 올랐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났을 때 서연의 체중은 70kg를 넘어섰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들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가서 큰 사이즈의 헐렁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샀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요.
우진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살 좀 빼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야, 너 요즘 뭘 그렇게 처먹고 다니냐? 돼지냐? 우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 거울 좀 봐. 내가 뭔 줄 알아? 완전 돼지야, 돼지. 아, 미안. 돼지한테 미안하네. 돼지도 너보다는 날씬하겠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살이 많이 쪘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혼 2년 6개월이 되던 날 서연의 체중은 마침내 80kg를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거실에 누워있던 서연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서연아.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냐? 무슨 기름찌든 내 같은 거. 너 오늘 안 씻었어? 서연은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려다 그만 소파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우진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가관이다. 야, 너 거울 좀 봐. 너 예전에 그 잘 나가던 한서연 맞아? 지금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배 터진 만두 같아. 내 친구들한테 너 보여줄까봐 겁난다, 진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울지는 마. 기름 떡칠한 얼굴에 눈물까지 범벅되면 더 역겹잖아. 그는 서연이 정성껏 차려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역겹다며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거실에서 자. 너랑 같은 침대 쓰려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 그 덩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자신의 뱃살을 움켜쥐고 밤새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입안에 수건을 가득 밀어넣고 말이죠. 거실 바닥에서 자는 것이 일상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소파 쿠션 2개를 바닥에 깔고 얇은 담요 1장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새벽 3시, 4시.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강남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남편에게 거실 바닥에서 자라는 명령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진이 일부러 비워둔 것이었죠.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찌우지 마. 먹을 거 필요하면 내 돈으로 사 먹어. 서연은 포스트잇을 천천히 떼어내며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23,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진은 서연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계속 압박했고 결국 서연은 6개월 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충분하다며 우진이 설득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서연이 퇴사하자 우진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무슨 돈이 필요해? 먹을 건 냉장고에 있고 입을 옷도 충분하잖아. 하지만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옷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깨서 생활했지만 그 돈도 이제 바닥났습니다. 서연은 배달 앱을 끄고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된장 한 숟가락도 없었죠. 그녀는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거실 바닥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다가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서연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야, 오늘 청소 좀 해놔. 집이 돼지우리 같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신경 쓰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산발한 머리, 부은 얼굴, 헐렁한 회색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거대한 몸. 서연은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티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뱃살이 세 겹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허벅지는 서로 붙어 있었고 팔뚝은 통통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몸을 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혜진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그럼 푹 쉬고. 아,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대학 동창회 있는데 올 거지? 동창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난단 말입니까?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너무 반가웠고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응, 갈게. 그래, 오랜만에 보자. 다들 너 보고 싶어 했어.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조금이라도 살을 빼야 했습니다. 그녀는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공원. 서연은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뛴다기보다는 빠르게 걷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100m만 가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젊은 여자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언니 괜찮으려나? 숨소리 엄청 거친데. 저 정도 체중이면 무리하게 뛰면 안 되는데. 서연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무릎이 아팠고 발목이 삐걱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과 사과 한 개,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78kg, 2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뚱뚱했고 여전히 추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창회는 내일이었으니까요. 동창회 당일, 서연은 옷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맞는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산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치 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호텔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하지만 이미 혜진에게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연은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혜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까이 오자 혜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많이 건강해졌네. 건강해졌다는 말은 살쪘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응, 결혼하고 좀. 그렇게 됐어. 아, 그래. 결혼 생활 행복하지? 응.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연을 다른 친구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친구들은 서연을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서연이 맞아? 언니 완전 달라졌네. 결혼하고 행복해서 그런가 봐. 그들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서연에게 동창회에 가는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우진의 옆에는 한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날씬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여자. 목에는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강유리였습니다. 우진과 유리는 서로를 보며 달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우진은 유리의 손을 놓고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한서연 남편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여자랑 같이 왔지? 어머 설마. 우진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뭐? 언제? 문자 보냈잖아. 안 봤어?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혀를 찼습니다. 에휴 됐어. 어쨌든 이미 왔으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있어. 눈에 띄지 말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우진은 그런 서연을 보며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유리는 서연을 보며 얄미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얘들아. 우진 씨가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 목걸이 선물해줬어. 아, 그러고 보니 우진 씨 전처 소식은 들었니? 그 뚱뚱했던 여자 말이야. 듣기로는 어디 시장에서 장사한다던데. 전처. 그 단어에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전처라니?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우진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거들었습니다. 야, 말도 마. 그 여자는 인생이 불쌍한 애야. 내가 500만 원이나 줬는데 그걸로 붕어빵 장사나 잘하고 있나 몰라. 그 여자 같은 애들은 딱 그 수준이거든.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이 자신을 두고 저런 말을 한다고? 그리고 유리를 새 여자로 데리고 왔다고? 혜진이 서연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나 먼저 갈게.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음조차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한서연. 집에 가 있어. 오늘 밤에 할 이야기 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든 게 아팠기 때문에 그 작은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우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우진은 보통 11시쯤 들어왔으니까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진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우진을 마주했습니다. 우진아, 오늘 동창회에서. 시끄러워. 우진은 서연의 말을 자르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서연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혼하자. 서연은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우진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야, 한서연. 솔직히 말할게. 난 이제 너 보기 싫어. 매일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돼지 같은 여자랑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우진은 잠시 멈추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유리랑 사귈 거야. 아니, 이미 사귀고 있어. 한 6개월 됐나? 걔는 너랑 달라. 날씬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나한테 잘해. 너처럼 맨날 일한다고 집 비우거나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개월. 6개월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바람? 이게 바람이야? 아니지. 난 그냥 내 인생에 맞는 사람을 찾은 거야. 너는 애초에 내 인생에 맞지 않았어. 우진은 그렇게 말하고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서연의 발치로 던졌습니다. 여기 500만 원 넣었어. 위자료라고 생각해. 너 같은 몸뚱이로 어디 가서 취직은 하겠냐? 이거 가지고 나가서 저기 시장통 구석에서 붕어빵이나 구워 팔아. 그게 내 수준에 딱 맞으니까.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500만 원. 3년간의 결혼 생활이 500만 원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아, 제발. 내일부터 이 집에 유리가 들어올 거야.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우진은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500만 원. 붕어빵이나 구워 팔아.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큰 이민 가방 하나에 자신의 짐을 쑤셔 넣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결혼 전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잠곁에 눈을 비비며 그녀를 봤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른 새벽에 어디 가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죠. 서연은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께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했었으니까요. 서울역 대합실. 서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합실에는 그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품속에 500만 원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얀 봉투. 그 안에는 50만 원권 지폐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던진 마지막 시에. 아니, 조롱. 붕어빵이나 구워 팔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자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합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구워주지. 서연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붕어빵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구워버릴 테니까.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에 가득 찼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타는 분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낡은 노트북.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받은 것이었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부팅되었습니다. 서연은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퇴사하기 전에 작업하던 프로젝트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I 기반 심리 분석 플랫폼.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프로젝트. 하지만 회사에서는 예산 문제로 보류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알고리즘 코드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코드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이게 내가 다시 일어설 무기야. 서연은 그날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죽었습니다. 80kg의 뚱뚱한 이혼녀 한서연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서연이 태어났습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냉혹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합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연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끌고 대합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좁고 가장 열악한 고시원을 찾아서 말이죠.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3부 지옥에서 온 코딩하는 짐승. 신림동 끝자락. 해가 들지 않는 반지하 고시원 3층 307호.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1.5평 남짓한 공간. 서연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달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복도 쪽으로 난 작은 환기구가 유일한 공기 통로였죠. 보증금 30만 원, 월세 25만 원. 서연은 500만 원 중 30만 원을 내고 방을 얻었습니다. 남은 돈은 470만 원. 이 돈으로 2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습니다.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손이 닿았죠. 하지만 서연은 만족했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훈련장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벽에 붙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11월 18일. 서연은 빨간 펜을 꺼내 그날 날짜에 커다란 X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30일 후인 2년 뒤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년. 2년 안에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서연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습니다. 한서연의 730일 계획. 1단계 181몸 만들기. 매일 새벽 4시 기상. 5km 러닝. 하루 1000칼로리 이하 섭취. 목표 80kg에서 55kg로. 2단계 181일에서 365일까지 알고리즘 완성.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코딩. AI 심리 분석 플랫폼 완성. 목표 프로토타입 제작. 3단계 366일부터 730일까지 투자 유치 및 런칭. 실리콘밸리 투자사 컨택. 베타 테스트 진행. 목표 시리즈 A 투자 유치. 서연은 수첩을 덮고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730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림동의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서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걸음부터 힘들었습니다. 80kg의 몸은 중력을 거스르기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100m를 뛰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연은 멈춰 서서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리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서연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목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m, 300m, 500m. 서연은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1km를 채우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뚱뚱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곧 사라질 거야. 너는 곧 사라질 거야. 낮 시간. 서연은 고시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원장에게 부탁해서 얻은 일자리였습니다. 월급은 80만 원. 하지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일 덕분에 돈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고시원생들이 먹고 남긴 밥과 반찬을 모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 밥 한 공기, 된장찌개 반 그릇. 서연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남의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치욕스러웠죠.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술 한술 꼭꼭 씹으며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내 위치야. 인정해. 그리고 올라가. 저녁 6시. 서연은 다시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러닝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2km를 뛰었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멀리 뛰었죠. 서연은 자신의 발전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으니까요. 밤 10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만이 방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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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키보드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줄, 두 줄, 10줄, 100줄. 코드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AI 기반 심리 분석 플랫폼. 사용자의 언어 패턴, 선택 패턴, 감정 표현을 분석해서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연이 회사에서 기획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연 혼자만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의 간섭도 예산의 제약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의지와 능력만이 있을 뿐이었죠. 새벽 3시. 서연은 여전히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뻑뻑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30분. 잠잘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새벽 4시.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신음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이것이 서연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중 78kg에서 74kg로 4kg 감량 러닝, 1km에서 3km, 코드 500줄 작성.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변했습니다. 얼굴이 약간 갸름해졌고 턱선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뚱뚱했습니다. 더 빼야 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뱃살이 줄어들었습니다. 허벅지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팔뚝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신림동 골목길을 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강공원까지 뛰어갔습니다. 편도 5km, 왕복 10km였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예전처럼 죽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처럼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의 몸은 단단해졌습니다. 러닝으로 다져진 허벅지 근육, 코어 운동으로 만들어진 복근, 팔굽혀펴기로 탄탄해진 팔뚝. 그녀는 더 이상 80kg의 뚱뚱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옆에서 러닝하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러닝 동호회 관심 있으세요? 매주 주말에 모이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뛰는 게 좋아요. 남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좋아했겠지. 누군가 내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관심도 연애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표만이 있을 뿐이었죠. 9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시장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사이즈 66.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이즈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씬한 몸매, 또렷한 이목구비, 단단한 표정. 서연은 그 여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새로운 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만들었지만 진짜 무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밤 10시. 서연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코드로 바로 변환되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감정 상태를 92% 정확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심리 상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12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정확히 365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달력을 보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365일을 세어봤습니다. 이제 절반 왔어. 조금만 더.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작은 케이크 한 조각. 1년 만의 사치였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 케이크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나는 어땠을까? 서울역 대합실에서 울던 그 여자. 80kg의 뚱뚱한 몸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여자. 고마워, 그때의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연은 케이크를 다 먹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중 50kg로 30kg 감량, 러닝, 풀마라톤 완주, 코드 15,000줄 작성, 플랫폼 진행률 95%. 드디어 플랫폼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서연은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50명의 베타 테스터가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용자 만족도 94%, 재사용 의향 98%, 추천 의향 96%. 서연은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 무기야. 하지만 플랫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실리콘밸리의 투자사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100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사들에게. 하지만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거절이었습니다. 서연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00통을 더 보냈습니다. 300통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2번째 이메일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화상 미팅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서연은 그 일주일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3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준비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화상 미팅. 화면 너머에는 3명의 투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익힌 실력이었죠. 그녀는 플랫폼의 기술적 우수성, 시장성,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0분간의 미팅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서연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매분, 매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투자 승인이 확정되었다는 메일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6억 원. 서연은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20개월이 지났습니다. 투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연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마인드 브릿지. 그녀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작은 오피스를 얻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개발자 3명, 디자이너 1명, 마케터 1명. 작은 팀이었지만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24개월. 정확히 730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달력의 마지막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0kg의 탄탄한 몸매,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CEO라는 타이틀.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어. 그리고 그날 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마인드 브릿지에서 어리스로. 일어서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였습니다. 어리스. 서연의 새로운 이름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부 운명의 동창회 마이바흐의 침묵. 730일이 지난 후 3개월. 서연의 회사 어리스는 정식으로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론칭 2주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 한 달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심리 상담의 혁신, 어리스 실리콘밸리가 주목한 한국의 스타트업 정신 건강 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연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론칭 3개월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시리즈 B 투자 확정됐습니다. CFO 김민준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죠? 1,000억 원입니다. 국내 투자사 3곳과 해외 투자사 2곳이 컨소시엄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3년 전 그녀가 당당하게 걷던 그곳. 그리고 2년 전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그곳. 이제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나. 혜진이. 대학 동기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년 전 그 굴욕적인 동창회 이후로 혜진과 연락을 끊었었습니다. 혜진아. 서연아, 진짜 너 맞지? 어리스 대표가 너라는 거 오늘 뉴스 보고 알았어. 세상에 완전 대박이다. 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CEO야. 혜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야. 서연아, 있잖아.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동창회 있어. 이번에는 꼭 와야 해. 다들 너 보고 싶어 한다고. 동창회.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가 온다는데? 거의 다 온대. 아, 그리고 우진이도 온대. 유리랑 같이. 우진과 유리. 서연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갈게. 진짜? 와, 대박. 다들 진짜 놀랄 거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복수의 날이. 동창회 당일. 서연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히 마이바흐를 렌탈했습니다. 기사 포함 하루 렌탈비 500만 원.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마이바흐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루브탱 구두의 빨간 밑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웨이브진 긴 머리는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도어맨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세상에.
완전 여신인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녀가 한서연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루브탱 힐이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또각, 또각, 또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서 있던 혜진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순간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뭐? 한서연? 말도 안 돼. 저게 한서연이라고. 세상에. 완전 딴 사람인데?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오랜만이야. 서연아. 진짜 너야? 이게 어떡해. 너 완전.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한서연 맞아? 세상에 완전 달라졌네.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성형한 거야? 아니야,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이 완전 달라졌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우진과 강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유리는 화려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목에는 여전히 그 커다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둘은 팔짱을 끼고 들어오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이, 다들 모였네. 오랜만이야. 우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밭 쪽으로 걸어가며 와인 한 잔을 집었습니다. 유리는 우진의 팔에 찰싹 붙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 다들 왔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왜 다들 저쪽만 쳐다봐? 유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 우진도 유리의 시선을 따라 서연을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와인 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레드 와인이 우진의 네이비 수트 바지를 시뻘겋게 물들였습니다. 서연?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우진 앞 1미터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우진 씨.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유리는 서연을 보며 질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요? 서연이 유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주 잘 지냈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결혼은 잘하셨나요? 우진과 유리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게. 우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회사에 투자한 국내 최대 투자사의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한 대표님. 강 회장이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우아하게 몸을 돌려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셨어요? 하하, 한 대표님이 오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죠. 그리고 다음 주 계약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강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 팀장? 우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 팀장, 자네 여기서 뭐하나?
오늘 주말인데 쉬는 거 아니었어? 아, 그게 대학 동창회가 있어서.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정 팀장. 자네 이번에 우리 회사랑 한 대표님 회사 협력건 담당하기로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건 취소야. 내일 인사팀에 연락하게.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강 회장은 서연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대표님 혹시 저 사람 아시는 분입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아요. 제 전남편이에요.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남편이라. 그렇군요. 강 회장은 우진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정 팀장, 자네 개인사는 회사가 간섭할 바 아니지만 한 대표님께 민폐를 끼쳤다면 얘기가 다르지. 우리 회사는 한 대표님 회사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데 자네가 담당자로 있으면 한 대표님께서 불편하실 것 같네. 회장님 제발. 그건 정말. 그만. 월요일에 인사팀으로 오게. 보직 변경 있을 거야. 강 회장은 더 이상 우진을 보지 않고 서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대표님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팅 때 뵙죠. 네, 회장님. 조심히 가세요. 강 회장이 나가고 연 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리가 우진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진아,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우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서연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그때 내가. 우진 씨. 서연이 우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전 우진 씨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미안함을 받을 만큼 우진 씨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요. 서연은 더 이상 우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자 기사가 대기하고 있던 마이바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차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서연은 차에 오른 채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우진을 내려다봤을 뿐입니다. 우진은 계속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나 요즘 정말 힘들어. 회사에서도 잘리고 유리는 날 떠났고.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시 잘할게. 서연은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네, 대표님. 마이바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차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비원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손님, 안 됩니다. 차는 우진을 뒤로 하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우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밤거리가 네온 사인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들었습니다. 이게 복수의 끝인가?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우진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그가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대표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해로 가주세요. 네. 지금 남해로요? 그럼 새벽에 도착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가주세요. 서연은 좌석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어둠 속에서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80kg의 뚱뚱한 몸, 거실 바닥에서의 눈물, 서울역 대합실의 추위, 고시원에서의 730일. 그리고 지금 마이바흐 뒷좌석의 자신.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 오부 진정한 자유와 바다의 노래. 새벽 5시. 마이바흐가 남해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어디 숙소라도 잡아드릴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혼자 있고 싶어요. 서울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대표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서연은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루브탱 힐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 서연은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모래알이 간지러우면서도 편안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고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잊고 살았을까? 지난 3년간 서연은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우진을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을 열어 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벽하게 메이크업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달려온 걸까? 서연은 거울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닐 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 서연은 해변가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낡고 소박한 카페였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카페들과는 천지 차이였죠.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젊은 여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테라스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메이크업이 지워졌습니다. 아이라인, 립스틱, 파운데이션 모두 물티슈에 묻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사장님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손님.
혹시 어리스 대표님 아니세요? 서연은 놀라 사장님을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 저 어리스 앱 쓰거든요.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앱 쓰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대표님 사진도 기사에서 봤고요. 사장님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어요? 네. 진짜 많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다 쓰고 있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대표님이 만든 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어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우진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그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만든 플랫폼은 진짜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리스는 단순한 앱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해변가의 작은 민박집을 얻었습니다. 하루 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좁았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간편한 옷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샤넬 정장을 벗고 흰색 티셔츠와 편안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CEO 한서연이 아닌 그냥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닌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방을 나와 해변으로 갔습니다. 오후의 바다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조금 더 높아졌고 바람이 조금 더 세졌습니다. 서연은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등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야! 서연은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 한서연이야. 80kg에서 50kg 된 한서연.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실어 날렸습니다. 나 이제 자유야. 진짜 자유. 서연은 팔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우진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요. 그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복수를 완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래사장에 앉아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한서연, 너는 자유야. 파도가 밀려와 글씨를 지웠습니다. 서연은 다시 썼습니다. 한서연, 너는 충분해. 파도가 또 지웠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다시 썼습니다. 한서연, 너는 아름다워. 파도가 지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썼습니다. 한서연,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서연은 모래에 쓴 글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오만 있었습니다. 우진에 대한 증오, 유리에 대한 증오, 그리고 80kg이었던 자신에 대한 증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CFO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나예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오늘 회의가. 미안해요, 민준 씨. 오늘 회의 취소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휴가 좀 쓸게요. 네. 휴가요? 대표님이? 민주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었거든요. 네. 휴가요.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푹 쉬세요. 회사 일은 저희가 잘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핸드폰을 모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마당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주셨습니다. 아가씨 혼자 왔으니 심심하겠다 싶어서 말이야. 불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감사해요, 할머니. 서연은 담요를 두르고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가씨, 무슨 고민 있어? 네. 얼굴에 써 있어. 뭔가 힘든 일 있었던 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복수했어요. 복수? 저한테 못되게 굴었던 사람한테요. 그 사람 무릎 꿇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하지. 할머니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쁠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해요. 할머니는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복수라는 게 원래 그래. 할 때는 통쾌할 것 같지만 막상 하고 나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간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든.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용서해. 용서요? 응.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복수에 집착했던 너 자신을 용서해.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나는 들어갈게. 아가씨도 일찍 자고. 내일은 날씨 좋을 거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뭘? 그냥 할머니 잔소리지 뭐. 할머니가 가시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복수에 집착했던 나를 용서하고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넌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제 그만 놓아도 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편안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가 매트를 펼치고 명상을 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깊게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람 소리. 모든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상을 마치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서연은 바닷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일주일 후. 서연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서연은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의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리스를 만든 이유가 뭐였죠?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서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서연은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걸 잊고 있었어요. 성장, 투자 유치, 시장 점유율. 그런 것들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표님? 개발팀장 수연이 물었습니다. 무료 서비스를 확대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무료로 쓸 수 있게요. 그리고 수익의 20%는 정신건강 관련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거예요. 하지만 대표님, 그러면 수익이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히 벌고 있어요. 이제는 나눌 때예요. 서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직원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회의를 마치고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정우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내 편지를 받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 당신을 버린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우진. 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했냐고요? 아니요. 서연은 우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6개월 후, 서연은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80kg의 뚱뚱한 몸으로 이혼당했습니다. 500만 원 한 장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죠. 학생들이 숨죽이며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죠. 서연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80kg이었던 서연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730일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뛰었습니다. 밤마다 코딩을 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었냐고요?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저를 버린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요. 서연은 단상을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시작이에요. 진짜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작이죠.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복수는 성공하셨나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니요. 서연의 대답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깨달았거든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였다는 걸요. 학생들이 조용히 서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사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는 인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1년 후, 서연은 다시 남해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전문 CEO를 영입해서 맡겼습니다. 서연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방향만 결정하고 실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해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은 해변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오후에는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80kg에서 CEO까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였습니다.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표님, 어리스 가입자 5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정신건강증진 공로로 상을 주신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서연은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 황금빛 바다, 그리고 자유로운 갈매기들. 나는 자유야.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80kg이었을 때도, 50kg일 때도, CEO였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항상 자유였어.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진아, 유리야,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아.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이제는 안녕.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복수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왔습니다. 서연은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충분히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이것으로 한서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80kg에서 CEO까지. 하지만 진짜 여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증오에서 사랑으로, 복수에서 자유로,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그게 진짜 여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짓밟히고 버림받은 분이 계신가요? 거울을 보며 자신이 추하다고 느끼시나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서연처럼 730일을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를 견디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찾으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